저는 그 베트남 MK고, 저는 어렸을 때, 베트남에서 자랐고, 4살 때 베트남에 가서 중고등학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MK 스쿨을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고든 컬리지라는 곳에서 경영이랑 국제개발 전공하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국제개발 관련 인턴을 하다가, 이 국제기구는 나의 길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주 빠르게 배워서, IT 회사, 미국 보스턴에 있는 앱스코라는 IT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1년 하다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첫 1년은 짧게, 그때가 2017년, 18년이었는데 그때가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열풍을 했던 때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IT 쪽에 일을 하다 보니 블록체인에서 일을 1년 하다가 어, 너무 그 인더스트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아직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텍 회사인 노을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일 강의가 저희 회사 대표님 중 한 분께서 강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얘기는 못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그 의료 진단 기기를 만들고 있는 노을이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게 얘기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사람의 MK로서 그냥 제가 비즈니스 세계에 적응할 때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것을 어떻게 좀 이때까지 돌파하고 좀 이해하게 됐는지를 좀 소소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세계에 이제 저 5년 차, 2016년에 졸업을 해서 이제 5년, 6년 차? 6년 차인가? 벌써 6년 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그 베트남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비즈니스 애들 미션인지도 모르고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누가 와서 이거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좀 하나님 나라와 경제 가치관이 비즈니스 세계와 접목되는 걸 조금 익숙하게 자라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또 실제로 그 사회에서 살아내는 거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거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5, 6년 동안 겪었던 그런 파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진짜 바람 잘 날 하루 없이 파도가 와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편안한 그런 여정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마다 되게 많은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들을 서핑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고, 저의 경험은 어떻게 그런 파도들을 넘겼는지를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되게 힘든 상사를 만났던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교라서 관계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회생활에 나와서 또 이 상사의 쓴맛은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되게 매운맛 상사가 한 번 걸려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거의
저는 되게 밝은 편인데도 거의 거의 우울증 걸릴 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그 상사는 저는 좀 미움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분한테는 완전 미운 털이 박혀서 어, 뭐, 팀 회식에 저만 빼고 간다든지, 모든 그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차단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미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그게 저에게는 좀 새로운 도전이어서 되게 많이 어렵고 되게 많이 울고 이 상사가 나의 커리어를 망친다라는 생각까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게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은 마음의 훈련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 일방적이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각을 가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뭐 같이 막 욕하려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그 사람을 탓하고 싶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까지 넘겨 짚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런 의도이기 때문이야. 어, 이런 비난의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물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만 차있지 않도록 그 마음의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훈련은 신체적인 훈련도 있고, 그 정신적인 훈련도 있고, 뭐 관계적인 훈련도 있지만, 그것들은 조금 안 하면 티가 바로 나잖아요. 살이 찐다든지, 둔해진다든지. 근데 마음의 훈련,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과 이 사람을 대하는지는 사실 티가 잘 안 나는데, 그 마음가짐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비즈니스 상황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나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이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화가 너무 나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훈련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런 게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그 훈련의 시간이 되게 값지고 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내가 뭘 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될지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답답하고, 제가 28번째 생일날에는 남편이랑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막 펑펑 운 적도 있어요. 나는 20대 후반쯤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고, 나의 소명이 뭘지 알 것 같고, 나는 조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고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배경이 바이오가 아니다 보니 바이오 회사에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바이오는 너무 그 전문성이 깊게 요구되는 분야여가지고
저의 동료들을 웬만하면 박사학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오 학사도 없는 채로 개발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되게 많이 어려웠고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재미를 붙이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그냥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좋은데 이 분야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분야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근데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나에게 괴로운 일이고, 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딱히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또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기간을 정했어요. 어, 1년 기간을 정하고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본다. 내가 그냥 이 분야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파헤쳐 보고 1년 후에도 이 분야나 이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 확신이 없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다른 분야를 도전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10시, 11시까지 회사에 남아서 논문 일주일에 한 10개씩은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졌고 그 1년 기간이 되지 않았을 때 벌써 이 분야에 대한 확신과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돼서 그때 너무 섣불리 떠났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소명이와 부르심이란 게 어떤 분야나 일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지금도 내가 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가치관과 동기와 방향성으로 나의 일을 하는지가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의 소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20대 후반보다는 지금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올해 31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30대를 진입했고, 30대가 저는 훨씬 좋아요. 20대 때 너무 힘들었어요. 20대는 너무 고민도 많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체성과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그 20대 중후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언젠가는 끝난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네, 오시고 그 알려주시는 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압박이나 부담을 저는 그때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찾고 또 다른 방향이라면 명확하게 주시기를 되게 음, 그 실천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너무 진부한 이야기긴 하지만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은 매일매일 되게 많은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만나면 맨날 하는 일이 주식이나 부동산, 뭐 투자, 뭐 코인, 재테크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어, 주변에 재테크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되게 바보 소리도 많이 듣고, 물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가십도 정말 많고, 조직 정치도 많고, 따돌림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나침반을 읽게 될 때가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작은 일이니까 그냥 쓱 따라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뭔가 나침판이 돼줄 수 있고, 나의 어카운티빌리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서포트 시스템이 저는 되게 탄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있는 것이 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대학교 부총장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총장님이랑 제가 졸업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상 통화로 멘토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과 대화함을 통해서 진짜 어느 수업, 어느 뭐 강좌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직장 생활에서의 되게 뉘앙스적인 지혜를 많이 얻게 된 것 같고,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진짜 일을 잘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런 뉘앙스적인 대화나 판단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라 말로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면 되게 적극적이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편이고 약간 처음에는 그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적극적이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그것들이 저에게 되게 큰 자산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뱀에서 만난 그 YBN 영 뱀얼스 네트워크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도 되게 끈끈해져서 저희 아직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정말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유일하게 공감하고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같이 지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인데 스물 여덟인가 일곱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 배우자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진짜 욕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냥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고 싶은? 근데 남편이 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이나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회사에서 우울해도 집에 와서는 그게 잊혀질 수 있고 회사는 회사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실질적인 힘과 서포트가 되어 줬던 것 같아서 이거는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친밀한 서포트가 있는 것이 정말 혼자 그런 길을 헤쳐나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꼭 주변에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친구분들이나 공동체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MK로서 비즈니스 세상에 적응하는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은 일단, 스타트업과 대기업 중에 취업을 할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을 선택한 쪽인데, 제가 경험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일단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이고 전문 역량을 키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이력이 있으면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데 사실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연차별 역할이 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가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멀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역할과 일들을 해보면서 나의 역량과 나의 강점을 좀 적극적이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는 좀 스타트업이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노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되게 많은 저 스스로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딱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면, 스타트업에서는 역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연차에 비해 되게 많은 경험과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바이오는 박사학위나 최소 10년 경력은 있어야 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노을에서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저는 30살 때부터 한 2, 30명의 개발팀으로 이뤄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완전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회사에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또 단점은 그만큼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사수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냥 내 일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고,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되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어떤 분야에서는 사수가 없어서 약간 내가 그냥 돌파해서 나가곤 있지만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방법인가라는 의문은 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회사 이름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내 실제 역량에 비해서 배경이 되게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또 요즘은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배경 같은 거는 내가 한 일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커버되는 걸로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 노을 같은 경우는 내일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냥 연봉도 사실은 요즘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부럽지 않을 만큼 주는 데도 되게 많고,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연봉에도 연봉이지만 조금 더 그런 총체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연봉만 많이 주고 이름은 좋지만 워라밸이 완전 꽝이라든지 사람을 부품처럼 쓴다든지, 뭐 모든 대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다면, 스타트업 중에서도 문화를 되게 중요시하는 곳에 가면 되게 유연한 근무나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스타트업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어,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순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기업을 먼저 가서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스타트업으로 가서 더 역량을 발휘해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에 먼저 가서 여러 분야를 탐색해서 나의 강점을 발견한 다음에 조금 더 시스템 잡힌 회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순서는 그런 성향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갖추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1년을 일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외국에서 일을 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 또 한국만의 워킹 컬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내가 이 문화에만 갇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나 좀 한국보다도 더 연봉 수준이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면 초봉에 받은 게 훨씬 시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와서 내고를 할 때 저는 그게 제 연차에 비해서 거의 2, 3, 4년은 앞지를 수 있도록 도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봉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나 관점을 위해서도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짧게라도 일을 해보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외국에 살았다고 다 글로벌 인재는 아니라서 내가 MK이고 글로벌 인재고 하나님께 주신 이 경험을 어떻게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 역량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에 살았다고 그게 다 메리트가 되진 않는 것 같고, 뭐 언어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그 나라의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저 이제 MK 선후배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MK 친구들이 뭐 카카오에도 일하고 삼성에도 일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일하고 대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 해서 이런 MK 캠프를 통해서 만난 친구들과의 그런 네트워크가 여러모로 되게 도움도 되고 공동체도 됐던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난 분들과의 그 인연을 어,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서로 좋은 공동체가 됐었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 그 친구들이 지탱해주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라떼는 라떼는 MK 캠프에서 만나서 진짜 썸도 타고 막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셔서 되게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IBA와 콤캐드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말만 줄줄이 해서 좀 부끄럽네요. 한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창미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문을 조금 해주신 친구들이 있어서 아, 네네. 혹시 질문을 제 카메라 네,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 네, 제 전공이 바이오 분야가 아님에도 노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순진함이었어요. 저는 뭔가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바이오를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바이오의 장벽이 얼마나 높을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갔는데, 제가 노을에 가게 된 계기는 약간 이거랑 내일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이동영 대표님께서 제 보스톤에 있을 때 이런 청년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셔서 노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노을이 가진 가치와 노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임팩트가 정말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3, 4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이동영 대표님을 찾아가서 노을에서 일하고 싶다고 여러 번 문을 두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를 보고 갔다기보다는 이 노을이 가진 철학과 미션에 되게 공감해서 그 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와서 보니까 바이오의 장벽이 되게 높았다. 그리고 제 삶의 멘토들, 어, 제 삶의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저는 항상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강의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제 교수님들을 되게 자세히 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들의 삶을 되게 관찰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 정말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땐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커피를 사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는 편이었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고민들을 나누다 보면 또 마음이 맞고 하실 때는 그런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해주시는, 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관계들이, 남은 관계들이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그 부총장님이랑도 어 제가 매달
멘토링 세션을 시간을 잡자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오게 돼서 이런 관계가 있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이거 저 진짜 고민했던 건데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저거.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는, 음, 저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이게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커리어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취미로 하고 싶은 건지도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요리를 일로 하고 싶진 않대요. 왜냐면 이걸 일로 하는 순간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고민 되게 많이 할 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해야만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면은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어, 그때도 저는 동의가 됐고, 근데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가 끓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맞아. 일 계속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잘하긴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게 흥이 안 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매번 이걸 해라라기보다는 인생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생에 이제 또 결혼 후에 이제 또 전 아이를 갖게 돼서 9월에 이제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또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의 시즌마다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MK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 어, 전, 저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MK로 살면서 여러 문화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또 완전 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노을이 내일 말씀하시겠지만 또 이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나라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곳이라서 또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경험이 아예 그냥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분들과의 완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객과 시장의 관점을 가지는데 어드밴티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MK의 장점이자 어려움이었던 거는 저희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MK 스쿨에서 만나고 근데 또 뭐 매년 친구들은 떠나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뭐 MK 캠프도 만나서 2주 동안 진짜 찐하게 인생을 나누는데 또 2주 후에는 생 빠이빠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되게 깊게 커넥트하고 되게 나의 인생을 쏟아내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서 그런 빠른 커넥션에 있어서 도움이 됐지만 또 그만큼 또 저희는 한번 저는 한번 빠이빠이 하면 또 미련 없이 또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랑은 약간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또 빨리 빠이빠이 하는 만큼 또 그런 관계 유지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 어,
뭐 그냥 제 의견인데요. 저는 20대 때는 나의 앵커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라고 한다면 그 뭐지? 그 배에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 배 밑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박히게 하는 거 그거 뭐죠? 그 앵커. 한글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앵커가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고 내가 어떤 나침판을 가지는지를 20대 때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애써서 했어요. 애써서 진짜 많은 에너지와 고민과 시간을 들여서 그 나의 나침반이 뭔지를 되게 많이 익스플로ર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주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교회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뭐 그 뭐 뭐 동거에 대해서 이런 사회에서 나의 친구들이 겪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저는 스터디를 아예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뭐 문학적인 이해와 뭐 여러 문헌들을 찾아서 되게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그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워킹 컨클루전까지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나침판을 가지니까 30대부터는 이제 저도 30대 초반이라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가치관의 유혹과 테스팅이 항상 오는데 그 나침판이 어느 정도 조금 무게를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파도가 올 때마다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관점은 20대 때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 나의 앵커를 정말 탄탄히 하는데 애를 쏟고 30대 때는 그게 테스팅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남편과도 정말 많이 토론하고 그 부분을 다지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돈에 대해서가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어, 테스팅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의 축적은 뭐고, 좋은 부의 사용은 뭔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워킹 컨클루전이 좀 뚜렷이 생겨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부끄럽네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되게 고된 여정인 것 같아요.